살을 내는 듯한 겨울밤. 한양의 이름난 가문에 곡소리 대신 싸늘한 정적만이 흘렀다. 노대감이 인삼탕을 드시고 급히 세상을 뜨자 맏아들은 슬픔에 잠길 겨를도 없이 분주히 장례를 주관했다. 그의 손길은 제사상보다 가문의 인장과 곳간 열쇠 그리고 묵직한 문서함에 먼저 닿았다. 아우인 선비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형의 눈빛에는 혈육을 잃은 비통함 대신 오랜 시간 기다려온 것을 마침내 손에 넣은 자의 번들거리는 탐욕이 가득했다. 불길한 예감이 선비의 등줄기를 훑고 지나갔다. 며칠 뒤 친족들이 모인 사랑채 대청은 무거운 침묵에 짓눌려 있었다. 맏형은 모두의 앞에서 보란듯이 유언장이라며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을 펼쳐들었다. 아버님께서 모든 재산을 자신에게만 물려주셨다는 내용이 낭낭하게 울려 퍼졌다. 그 순간 선비는 숨을 멈췄다. 종이에 적힌 필체는 평생을 봐온 아버지의 것이 아니었다. 너무나도 반듯하고 막힘없는 글씨는 마치 누군가 공들여 베껴 쓴 듯 어색하기 짝이 없었다. 진실을 외치고 싶었으나 가문의 수치가 될 것을 염려해 차마 입을 열지 못했다. 그는 터져나오는 분노와 무력감을 삼키며 입술만 세게 깨물었다. 재산 분배가 끝나자 맏형의 태도는 돌변했다. 그는 선비를 텅 빈 곳간으로 끌고 가 쌀 한 톨, 엽전 한 뼘 내주지 않으며 그를 집안의 수치라 매도했다. 아버님의 뜻이다. 이제 이 집안의 주인은 나다. 너희는 썩 나가거라. 차가운 음성이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그때 어렸을 적부터 선비를 유달리 따르던 바보 종복순이 그의 옷자락을 붙들고 따라 나섰다. 그 애처로운 모습에 주변 하인들의 비웃음은 더욱 커져만 갔다. 매서운 눈보라가 치는 대문 앞에서 선비와 복수는 그야말로 맨몸으로 쫓겨났다. 등 뒤로 느껴지는 맏형의 차갑고 만족스러운 시선에 선비는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위조된 유언장, 모든 것이 하나의 실로 꿰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아무런 힘이 없는 그는 그저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 시린 눈을 맞으며 그는 다짐했다. 언젠가 반드시 이 모든 것의 진실을 밝히고 억울함을 되갚으리라. 두 사람이 정처 없이 마을 어귀를 걸을 때였다. 복수는 덜덜 떨면서도 품속에 감춘 무언가를 깨질세라 필사적으로 감싸 안고 있었다. 남들이 보기엔 그저 의미 없는 바보의 행동이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녀의 작은 몸짓 속에 훗날 가문의 운명을 뒤바꿀 희미한 불씨가 소중히 지켜지고 있었다. 밤은 칠흑 같았고 두 사람이 몸을 의탁한 낡은 초가집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웠다. 선비는 싸구려 등잔불 아래서 싸늘하게 식은 죽을 숟가락으로 휘젓고 있었다. 쫓겨난 서름보다 형에 대한 배신감이 뼛속까지 시리게 파고들었다. 그때 문 밖에서 음산한 그림자 몇이 어른거렸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복면을 쓴 사내들이 들이닥쳤다. 저항할 새도 없이 선비는 마당으로 끌려나갔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다리가 부러지는 고통이 온몸을 꿰뚫었다. 선비는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차가운 땅 위에서 정신을 잃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방 안에 홀로 버려져 있었다. 꼼짝달싹 할 수 없는 몸뚱이, 멀어져가는 사내들의 발소리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깊은 절망이 그의 영혼을 잠식했다. 자정이 지나자 매서운 겨울바람이 더욱 거세게 울부짖었다. 스산한 바람소리 사이로 무언가 축축한 것이 초가집 주변 흙벽과 지붕에 뿌려지는 소리가 들렸다.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이윽고 사방에서 불길이 동시에 치솟았다. 마른 밑집과 삭은 나무로 지어진 집은 기름을 만난 불쏘시개처럼 순식간에 거대한 화마에 휩싸였다. 붉은 혀를 날름거리는 불길이 창호지를 삼키고 타는 연기가 방 안을 가득 메웠다. 탈출할 길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연기에 정신이 흐려지며
죽음의 그림자가 덮쳐오던 그 순간 방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복순이 벌떡 일어섰다. 늘 반쯤 풀려있던 그녀의 눈동자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엔 칼날처럼 예리하고 차가운 빛이 서려 있었다. 바보 같은 표정은 가면처럼 벗겨져 내렸다. 그녀는 주저없이 의자를 들어 창문을 내리쳐 부수었다. 그리고는 정신을 잃어가는 선비를 번쩍 등에 업었다. 가녀린 몸에서 어찌 그런 힘이 나오는지 알 수 없었다. 복수는 믿을 수 없는 민첩함으로 불타는 대들보와 무너지는 벽을 피해 밖으로 몸을 날렸다.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선비를 업은 채 어둠이 짙게 깔린 숲속으로 몸을 숨겼다. 혼미한 정신 속에서도 선비는 모든 것이 꿈인가 의심했다. 늘 어수룩하게 웃으며 제 옷자락만 붙잡던 그 바보 계집이 아니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단단한 체구와 결연한 발걸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얼마나 달렸을까? 복수는 깊은 산속의 으슥한 동굴에 이르러서야 선비를 내려놓았다. 찬 기운에 정신을 차린 선비가 경악에 찬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자 복수는 품속 깊이 숨겨두었던 낡은 가죽 장부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내 보였다. 그것은 맏형의 깊숙한 서랍 속 비단 보자기에 꽁꽁 쌓여있던 낡은 장부 하나였다. 바로 고을 약재상의 거래 장부인 약방일기 여펑이었다. 도련님, 정신 차리십시오. 놈들이 들이닥치기 전 제가 맞상전의 방에서 훔쳐나온 것입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풀려있지 않았다. 지난 세월 짐승만도 못한 맏형의 살기를 눈치채고 살아남기 위해 철저히 바보 행세를 해온 그녀였다. 복순이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펼치자 맏형이 약재상을 협박해 빼앗아 숨겨두었던 끔찍한 진실이 드러났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사흘 전 날짜 그곳엔 흘려쓴 필체로 묘한 거래 내역이 남아있었다. 동짓달 10사흘 비상 비수왕 한양 인편에 급히 보냄. 선비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비상은 쥐잡이용으로나 쓰이는 맹독. 멀쩡하던 아버님이 급사하기 직전 맏형이 쥐도 없는 겨울밤에 비상을 급히 구할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아버지가 드신 것은 인삼탕이 아니라 형이 타온 독약이었던 것이다. 이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그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주먹을 움켜쥐었다. 결코 형을 용서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시간과 함께 사람의 자취도 잊힌 깊은 산중의 외딴 동굴이 그들의 새 보금자리가 되었다. 선비와 복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짐승처럼 살아남아야 했다. 선비는 날마다 절뚝이는 다리를 이끌고 덫을 놓아 산짐승을 잡았고 복수는 독초와 약초를 귀신같이 가려내며 줄인 배를 채웠다. 맏형의 눈을 피하기 위해 그들은 낮에는 숨고 밤에만 움직였다. 선비는 부러진 다리의 고통을 잊기 위해 나뭇가지를 칼 삼아 허공을 베며 무예를 연마했다. 뼈를 깎는 아픔은 오히려 그의 정신을 더욱 날카롭게 벼리는 숫돌이 되었다. 그 시간 복수는 등불 아래에서 달고 다른 장부의 내용을 모조리 외웠다. 혹여 하나뿐인 증좌가 잿더미가 되거나 잃어버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함이었다. 휘영청 보름달이 뜬 밤이면 동굴벽은 선비의 한 맺힌 서책이 되었다. 그는 날카로운 돌멩이로 놈의 죄가 적힌 장부의 내용을 벽에 거듭 새기고 또 새겼다. 비상, 한양. 글자를 새길 때마다 아버지가 피를 토하며 쓰러지던 마지막 순간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처음에는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으나 이내 그 슬픔은 차가운 분노로 변하여 온몸에 피를 얼어붙게 했다. 그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다만 복수를 다짐하는 눈빛만이 동굴 안에서 서늘하게 빛날 뿐이었다. 어느 날 복수는 남루한 차림으로 얼굴에 검댕을 묻힌 채 아랫마을 주막으로 향했다. 그녀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말없이 막걸리만 홀짝이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엿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고을 사또가 새로 부임한 이후로 맏형의 집에 드나드는 발길이 잦아졌으며 관아의 창고보다 맏형의 곳간이 먼저 채워진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복수는 관아에 직접 호소하는 것이 불길에 뛰어드는 나방과 다를 바 없는 자살행위임을 깨달았다. 더 크고 절대적인 힘이 나타날 때까지 그들은 발톱을 숨기고 기다려야만 했다. 그렇게 3년의 세월이 흘렀다. 선비의 희고 고왔던 얼굴에는 세상의 풍파를 겪은 굳은 살이 박였고 눈빛은 깊은 연못처럼 고요했으나 그 속을 알 수 없게 되었다. 복순 또한 마냥 순종적이던 옛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더욱 치밀하고 냉철한 조력자가 되어 한시도 선비의 곁을 떠나지 않고 그의 손과 발이 되어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가문 끝에 단비가 내리듯 기다리던 소식이 들려왔다. 변복을 하고 마을에 다녀온 복순의 얼굴에는 흥분과 긴장이 서려 있었다. 마침내 조정에서 파견한 의로운 암행어사가 출두했다는 소문이 고을 전체에 파다하게 퍼진 것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길고 긴 기다림의 끝이었다. 선비는 동굴 벽에 새겨진 글씨를 손으로 쓸어보며 나직이 입을 열었다. 복순아, 3년이다. 이제 짐승의 시간이 끝나고 사람의 정의를 되찾을 때가 왔다. 그의 목소리는 강물처럼 낮고 무겁게 울렸다. 두 사람은 이것이 하늘이 내린 마지막 기회라 여기고 목숨을 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마침내 고을 어귀에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다. 암행, 글자가 새겨진 깃발을 앞세운 어사의 행렬이 위풍당당하게 나타나자 길가에 늘어선 백성들은 숨을 죽인 채 머리를 조아렸다. 바로 그때였다. 행렬의 맨 앞에서 길을 트던 포졸들의 눈앞으로 누더기를 걸친 인형 하나가 비틀거리며 뛰어들었다. 산발한 머리의 얼굴은 검댕으로 얼룩지고 온몸에서는 시큼한 냄새가 풍기는 영락없는 거지였다. 바로 복순이었다. 물러거라. 내년이 네 앞이라고 길을 막느냐. 포졸들이 고함을 치며 그녀를 길가로 매몰차게 밀쳐냈으나 복순은 독한 쑥처럼 다시 일어나 가마 앞으로 기어갔다. 그녀는 땅에 이마가 닿도록 머리를 되스며 목이 찢어져라 울부짖었다. 그 처절한 몸짓과 피 맺힌 절규는 단순한 구걸이 아니었다. 살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자 썩은 세상을 향한 통렬한 고발이었다. 그녀의 절박한 모습에 수군거리던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고 이윽고 굳게 닫혔던 가마의 발이 거치며 행렬을 멈추라는 엄한 명령이 떨어졌다. 어사는 길가의 인적을 물리고 복순을 은밀히 대면했다. 위험 있는 어사의 눈빛 앞에서도 복순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는 품속 깊이 간직해온 낡은 가죽 일기장을 떨리는 손으로 꺼내 공손히 올렸다. 3년의 세월 동안 달고 달아 너덜너덜해진 증자였다. 복순은 아비의 억울한 죽음과 맏형의 폐륜, 그리고 위조된 유언장까지 그간의 모든 자초지종을 막힘없이 조목조목 아뢰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고요했으나 그 안에는 서리빨 같은 한이 서려 있었다. 일기장의 내용은 실로 충격적이었다. 하지만 어사의 얼굴은 깊은 고뇌에 잠겼다. 맏형은 이미 고을의 사또와 결탁한 지역 유지였고 죽은 자의 기록만으로는 산자의 죄를 온전히 묻기 어려웠다. 심증은 차고 넘쳤으나 결정적인 물증이 부족했다. 어사는 복순의 얼굴에서 거짓의 흔적을 찾으려는 듯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무겁게 입을 열었다. 증자는 이때 심증뿐이구나. 죄인의 입으로 직접 죄를 실토하게 만들 방도가 있겠느냐? 그 한마디에 복순은 세상의 이치를 깨달았다. 하늘의 뜻을 등에 업은 어사라 할지라도 교활한 뱀의 목에 칼을 꽂으려면 뱀 스스로 목을 내놓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단순한 호소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깊이 머리를 조아렸다. 그러나 이번엔 눈물 대신 차갑고 단단한 결심이 심장을 채우고 있었다. 이제 남은 길은 하나뿐이었다. 선비와 함께 적의 심장부로 뛰어들어 그 허를 찌를 계책을 세워야만 했다. 달빛조차 숨어버린 깊은 밤, 맏형의 서재에는 침묵보다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의 손에 들린 한 장의 서찰이 싸늘한 촛불 아래서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익숙한 아우의 필체였으나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비수처럼 날아와 그의 심장을 꿰뚫었다. 비상, 한양,
아비의 일기장 마지막 줄에 적혀 있던 세상에 드러나서는 안 될 그 글귀가 서찰 위에 선명히 박혀 있었다. 제가 직접 약재상에 들러 남몰래 사들였던 그 기록, 필시 사라졌으리라 여겼던 죄의 흔적이 망령처럼 되살아나 목을 조여왔다. 공포가 등줄기를 타고 오르자 잠시 이성을 잃고 서찰을 구겨 쥐었다. 증거가 아직 남아있다. 그 끔찍한 사실이 뇌리를 후려쳤다. 이제 더는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는 결심했다. 이 모든 불안의 근원인 아우를 제 손으로 직접 제거해야만 했다. 맏형은 다음 날 약조한 시각이 되자 돈주머니를 챙기는 척하며 두둑한 전대를 허리춤에 찼다. 하지만 그의 품속 깊은 곳에는 돈보다 훨씬 차갑고 날카로운 것이 숨겨져 있었다. 잘 벼려진 단검의 손잡이가 심장께에 닿을 때마다 그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다. 인적 드문 흑룡 절벽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으나 망설임은 없었다. 머릿속은 오직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했다. 아우를 없애고 그놈이 가졌다는 일기장을 빼앗아 태워버리면 모든 것이 끝난다. 완전한 증거, 인멸, 완벽한 승리. 그는 이미 제 손에 피를 묻힌 페류나였기에 또 하나의 죄를 더하는 것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다. 안개 자욱한 흑룡 절벽 끝,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한 마른 나뭇가지에 몸을 기댄 채 선비가 위태롭게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낡은 가죽 표지의 일기장이 들려 있었다. 3년의 세월 동안 복순이 밤을 새워가며 똑같이 베껴 쓴 가짜 일기장이었다. 그는 일부러 다리를 절뚝이며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연약한 모습을 보였다. 멀리서 다가오는 형의 살기 어린 눈빛을 마주하면서도 그의 표정은 담담했다. 맏형은 절벽 끝에 선 아우의 처량한 몰골을 보며 비웃음을 흘렸다. 그는 약조한 돈이라며 묵직한 돈주머니를 선비의 발치에 던졌다. 선비의 시선이 잠시 돈주머니로 향하는 찰나 맏형은 굶주린 맹수처럼 달려들어 그의 손에서 일기장을 낚아챘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는 허리춤에서 부싯돌을 꺼내 갈갈이 찢은 종이 조각에 불을 붙였다. 재가 되어 흩날리는 종이들을 보며 맏형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이제 자신의 목을 조여오던 유일한 증거, 그 빌어먹을 약방 장부가 사라졌다는 해방감에 놈은 완전히 이성을 놓아버렸다. 그는 비틀거리는 아우를 향해 추악한 진실을 뱀의 혀처럼 내뱉었다. 독한 노인네, 인삼탕에 비상을 타넣으면서도 내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 아느냐. 허나 들이켜고 나니 일이 쉬운 것을 이제 저 죄가 된 장부와 함께 너만 사라지면 이 세상에 내 짓을 아는 자는 아무도 없다. 가서 아버님께 전하거라. 이 집안은 내가 더 크게 키우겠노라고. 패륜적인 고함이 절벽에 메아리치는 순간 그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선비의 가슴팍을 낭떠러지 쪽으로 힘껏 밀어버렸다. 아우가 실족사한 것처럼 꾸밀 완벽한 계획.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그의 소나귀에 들어왔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선비의 몸은 수백 척 아래 어둠 속으로 사라지지 않았다. 대신 그는 허공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맏형이 경악하며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는 순간 어둠 속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울창한 숲속에서 복순과 건장한 사내, 몇이 선비의 허리에 묶인 굵은 밧줄을 사력을 다해 붙잡고 있었던 것이다. 맏형이 당혹감에 휩싸여 어찌할 바를 모르는 바로 그때였다. 주변의 바위와 나무 뒤에 숨어있던 포졸들이 일제히 모습을 드러내며 그를 완벽하게 포위했다. 그들의 맨 앞에는 위험 있는 풍채의 암행어사가 서 있었다. 그리고 어사의 손에는 불타지 않은 멀쩡한 진짜 일기장이 들려 있었다. 어사가 맏형을 서늘한 눈빛으로 쏘아보며 나직이 입을 열었다. 내 놈의 죄를 내 놈의 입으로 들었으니 하늘도 어찌할 수 없겠구나. 저 자를 당장 결박하라. 벼락 같은 호령이 떨어지자 맏형은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다. 새하얗게 질린 그의 얼굴 위로 절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다. 아비를 죽였다는 패륜적인 자백은 숨어있던 모두의 귀에 똑똑히 박혔다.
이제 그에게는 더 이상 빠져나갈 길도 용서를 구할 하늘도 남아있지 않았다. 암행어사의 호령이 떨어진 그날 이후 한양의 장안은 온통 맏형의 패륜적인 죄에 대한 이야기로 들끓었다. 아비를 독살하고 아우마저 해하려 한 죄는 하늘 아래 용서받을 수 없는 대역죄였다. 모든 증자와 자백이 명명백백히 드러나자 의금부의 판결은 지체 없이 내려졌다. 그것은 국법이 정한 가장 무겁고 참혹한 형벌이었다. 며칠 뒤 관아의 넓은 마당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죄수복을 입고 온몸이 포승줄에 꽁꽁 묶인 맏형이 형리들에게 소처럼 끌려 나왔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을 제1의 부호로 행세하며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방자했던 그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다. 하얗게 질린 낯 위로는 공포와 절망이 뒤엉켜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그 초라한 몰골을 본 백성들은 일제히 손가락질하며 저주와 야유를 퍼부었다. 그는 만인의 조롱 속에서 조리돌림을 당하며 저작거리를 한 바퀴 돈 뒤 형장으로 끌려갔다. 마침내 그는 천륜을 어긴 죄의 대가로 능지처참이라는 극형을 받음으로써 그 추악한 생을 마감했다. 그의 비참한 최후는 탐욕이 부른 인과응보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어 두고두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맏형이 처형되고 모든 시비가 가려지자 선비는 억울하게 빼앗겼던 모든 재산을 되찾고 가문의 정당한 주인으로 복귀했다. 텅 비었던 집은 다시 활기를 찾았고 하인들은 고개 숙여 새 주인을 맞이했다. 하지만 선비의 얼굴에는 기쁜 기색이 없었다. 그는 텅 빈 아버지의 방을 둘러보며 홀로 눈물을 삼켰다. 그가 가문의 주인이 되어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버지를 위한 사당을 짓는 것이었다. 그는 이름난 목수를 부르고 가장 좋은 목재를 구해 정성을 다해 사당을 지었다. 마침내 사당이 완성되자 그는 손수 아버지의 위패를 모시고 매일같이 향을 피우며 억울하게 돌아가신 넋을 위로했다. 가문의 명예를 되찾은 후 선비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다. 그는 재산을 불려 더 큰 부자가 되는 길을 택하지 않았다. 대신 집안의 가장 넓은 행랑채를 헐어 큰 의원을 세웠다. 그리고는 용하다는 의원들을 초빙하여 병들고 가난하여 약한 첩 제대로 쓰지 못하는 백성들을 돌보기 시작했다. 의원의 문턱은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고 돈이 없는 이들에게는 무료로 약을 지어주었다. 그의 어진 인품과 덕행은 입소문을 타고 멀리까지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그를 살아있는 활인이라 칭송하며 깊이 존경했다. 어느 날 저녁 선비는 복순을 자신의 서재로 조용히 불렀다. 그는 3년의 세월 동안 그림자처럼 자신을 보필하며 목숨을 구해준 복순의 손을 잡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복순아, 너는 내 종이 아니다. 네가 나를 살렸으니 네가 이 집안의 은인이고 어른이다. 내 재산의 절반을 떼어 네 앞으로 문서를 만들었다. 이제는 내 눈치 보지 말고 편히 살 거라. 선비의 진심 어린 권유에도 복수는 담담히 고개를 저으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나리, 소인은 재물을 탐하여 의를 지킨 것이 아닙니다. 짐승이 아닌 사람다운 주인을 모시는 것이 제 기쁨일 뿐입니다. 부디 그 마음만 거두어 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부귀영화도 안락한 삶도 그녀에게는 의미가 없었다. 그저 평생을 집사로 남아 주인의 곁을 보필하는 것.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유일한 길이요, 보상이었다. 선비는 더 이상 권하지 않고 그녀의 뜻을 받아들였다. 달빛이 서창을 환히 비추는 밤, 두 사람의 굳건한 시내는 그 어떤 재물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 세월이 강물처럼 흘러 맏형의 피로 얼룩졌던 가문은 마침내 안정을 되찾았다. 선비의 어진 덕행은 널리 알려져 그의 명망은 날마다 높아만 갔다. 참혹했던 과거의 상처는 아물고 그의 집은 이제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찼다. 의원으로 변한 넓은 마당에는 그윽한 약초 향기가 볕 좋은 오후의 공기를 채웠고 사랑채에서는 가난한 아이들이 모여 낭낭한 목소리로 글을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선비는 병자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며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졌고 그의 얼굴에는 늘 인자하고 따스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 평화로운 나날이었다. 허나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 선비의 재산이 늘고 명성이 높아지자 그 그늘을 노리는 간악한 무리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저마다 딱한 사연을 꾸며내어 눈물로 동정심을 사려하거나 듣기 좋은 말로 교묘하게 아첨하며 선비의 재물을 노리고 그의 명성을 이용하려 들었다. 사람 좋기로 소문난 선비는 그들의 관계에 쉬이 넘어갈 듯 보이기도 했으나 이상하게도 그들의 시도는 번번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그 까닭은 다름 아닌 복순 때문이었다. 그녀는 평생의 집사로 남아 선비의 곁을 지켰다. 평소에는 더없이 온화하고 말이 없었으나 누군가 주인을 기만하려 들 때면 그녀의 존재감은 집 전체를 압도했다. 그녀는 늘 주인의 등 뒤 한 걸음 물러난 곳에 그림자처럼 조용히 서 있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사람의 속내까지 꿰뚫어 보는 듯한 예리하고 차가운 눈빛만큼은 한순간도 거두는 법이 없었다. 평소에는 봄바람처럼 부드러운 그녀였지만 불의의 낌새를 감지하는 순간이면 모든 것이 돌변했다. 그녀의 눈빛은 3년 전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타오르던 불길 속에서 선비를 구해내던 그 밤의 칼날처럼 서늘하게 빛났다. 그 섬뜩하리만치 차가운 눈빛과 마주친 자들은 마치 제 더러운 속내가 모두 발가벗겨진 듯한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들은 저도 모르게 오금이 저려와 제대로 변명 한마디 못하고 슬금슬금 꽁무니를 빼기 일쑤였다. 하여 사람들 사이에서는 은밀한 말이 오갔다. 저 집에는 어진 주인보다 더 무서운 파수꾼이 있다지. 복수는 그렇게 가문을 지키는 충의의 상징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도 삶도 미래도 모두 버리고 오직 주인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남았다. 그녀의 모든 것은 주인을 위한 것이었고 그것이 그녀가 스스로 선택한 삶의 이유였다. 한편 선비가 손수지은 아버지의 사당 가장 깊숙한 곳에는 낡은 가죽 일기장이 고이 모셔져 있었다. 이제는 피 묻은 복수의 증자가 아닌 가문의 아픈 역사를 증언하는 묵직한 교훈이 된 그것은 그곳을 찾는 이들에게 말없이 속삭이는 듯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며 정의는 잠시 길을 잃을지언정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 묵묵한 가르침이 집안의 대들보처럼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뉘엿뉘엿 해가 서산마루에 걸릴 무렵 선비는 홬마루에 홀로 앉아 말없이 차를 따랐다. 은은한 차향이 저녁 공기 속에 스며들고 그의 시선은 멀리 붉게 타오르는 노을에 고요히 머물렀다. 핏빛 같던 분노의 세월은 흘러가고 이제 그의 눈에 비치는 노을은 그저 하루의 끝을 알리는 평화로운 풍경일 뿐이었다. 그의 등 뒤 한 걸음 떨어진 곳에는 여전히 그림자처럼 묵묵히 복순이 서 있었다. 세월의 서리가 희끗하게 머리에 내렸으나 주인을 향한 고든 자세와 깊은 눈빛만은 3년의 산중 세월, 그때와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한때 음모와 피로 얼룩졌던 이 집안은 이제 더없이 평화로웠다. 마당에서는 약초 다리는 구수한 향이 피어오르고 사랑채에서는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울려 퍼졌다. 병들어 죽어가던 이를 살리고 가난하여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을 거두었으니 백성들의 칭송은 날마다 담장을 넘어왔다. 사람들은 더 이상 이 가문을 폐륜으로 얼룩진 곳이라 기억하지 않았다. 대신 의와 인을 실천하는 산화린의 집이라 부르며 우러렀다. 아비의 피 위에 세워졌던 맏형의 탐욕스러운 왕국은 그렇게 선비의 선행과 의로움으로 완전히 새롭게 쓰였다. 고을 사람들은 술상머리에서나 아이들 잠자리에서 두고두고 두 형제의 이야기를 했다. 아비를 죽이고 동생마저 해하려 했던 맏형이 결국 제 입으로 죄를 실토하고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일, 그리고 바보 종년 하나의 의지에 구차하게 목숨을 부지하던 선비가 다시 일어나 가문을 일으키고 만인에게 덕을 베푸는 일을 되새겼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하늘의 그물은 성기어 보여도 결코 죄인을 놓치는 법이 없다며 인과응보의 무서운 이치를 곱씹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일이 아니라 살아있는 교훈이 되어 세대와 세대를 이어 전해졌다. 아버지의 사당 가장 깊숙한 곳, 위패가 모셔진 단 아래에는 낡은 가죽 일기장 하나가 고이 놓여 있었다. 이제는 누구도 펼쳐보지 않아. 해묵은 세월의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의 무게만큼은 결코 가벼워지지 않았다. 그것은 복수의 증좌도 원한의 기록도 아니었다. 다만 굽이치는 운명 속에서도 끝내 제자리를 찾아가는 정의의 힘을 묵묵히 증언하는 가문의 역사가 되어 그 자리를 지킬 뿐이었다. 한 사람의 그릇된 탐욕이 굳건하던 가문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으나 이름조차 변변찮던 한 계집종의 굳은 충심이 모든 것을 바로 세웠다. 세상사 한치 앞을 알 수 없고 사람의 마음 또한 조석으로 변한다지만 변치 않는 것이 딱 하나 있었다. 의를 지키고 하늘을 공경하는 자에게 하늘은 결코 등을 돌리지 않는 법이라는 진리였다. 이야기는 그렇게 끝을 맺고 바람결에 실려 교훈으로 남았다.